키워드 16, 해상 운송 중에 정비선 운송 파트입니다. 먼저 198페이지 18번 보시면 아래 서한은 어떤 그 서한에 대한 답장이랍니다. 자, 그래서 이 답장을 보내게 한 근거가 되는 이전 서한의 내용으로 적합치 않은 것은 무엇인가를 고르는 문제죠. 자, 지금 보시면 프린세스 빅토리아 호는 7월 8일부터 14일 당일까지 2번 도크에서 화물을 선적할 예정입니다. 그 뒤이어 머치앤트 프린스 호도 화물을 선적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까지 항해는 통상 14일 걸리고 그 나무상자 포장 도자기에 대한 운임은 톤당 비용 $97다. 그래서 이 두 선박 중에 한 선박에 그 선적 예약을 해주면 좋겠고, 가능한 빨리 당사가 보낸 선적서 양식을 작성해서 제 송부해 주시기 바란다. 자, 어떤 내용이죠? 선사가 선적 스케줄 및 선적 관련 내용을 통지하는 내용이죠. 이게 답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답장을 보내게 만든 그 이전 서한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선적문의 서한이겠죠. 다시 말해 선적 의뢰인의 선적 관련 문의 서한이 되겠죠. 따라서 이전 서한에 포함될 내용은 바로 선적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주 내용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기 1번 보시면 Please quote your rate for freight and send us details of your sailing. 화물 요금에 대한 견적을 내주시고 기사 운송에 대한 세부 명세를 보내주십시오. 그렇죠. 선적 관련 문의 내용이죠. 자, 2번 보시면 We shall shortly have ready for shipment from Liverpool to Alexandria 4 cases of crockery. 당사는 신속히 선적 준비를 마칠 것입니다. 이것도 선적 의뢰 서한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고요. 3번 보시면 The case is measure 1.25 by 1.25 by 1 meter, each weighing 70kg. 자, 그 화물에 대한 그 규격 세부 명세를 보낸 내용이죠. 이 내용도 선적 의뢰인이 선사에 보낼 수도 있는 내용이죠. 자, 4번 보시면 Enclosed is the document which tells the time usually taken for a voyage. 운송에 소요되는 시간, 그 항해에 소요되는 시간에 관한 서류를 동봉합니다. 자, 운송에 소요되는 시간, 항해에 소요되는 시간은 선적 의뢰인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선사가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4번의 내용은 선적 의뢰인이 그 선적 관련 사항을 문의하는 이전 서한에 나올 수 있는 내용으로 부적합하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43번 보시면 자, 지문에 나와 있는 서한은 그 메리 프렌치라는 사람의 첫 번째 서한이죠. 첫 번째 서한.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서한을 보내고 그 답장을 받았답니다. 상대방에. 그래서 이 상대방의 한테 답장을 받고서 메리 프렌치는 다시 두 번째 편지를 보낸 거죠. 자, 여기서 문제는 바로 이 답장을 받고 보낸 두 번째 서한에 나올 내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를 고르는 문제죠. 자, 지문 보시면, 자, 지문은 그 메리 프렌치의 첫 번째 보낸 편지죠. 자, 당사는 엔터프라이즈 shipping 라인의 여객선 및 화물선 모두를 이용해서 병 포도주를 정기적으로 호주에 배송 선적하고 있습니다. 귀사가 이 선적품에 대해 전 위험 담보 증권을 발급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발급해 줄 수 있다면 어떤 조건으로 발급해 줄 수 있는지 알고 싶다. 특히 당사가 매월 정기적 선적을 약속한다면 그
그 대가로 특별 요금을 제시해 줄 수 있는지 그 여부도 알고 싶다는 내용이죠. 자, 어떤 내용이죠? 보험 가입 문의 내용이죠. 다시 말해서 그 첫 번째 메리 프렌치의 서한은 보험 가입 예상 고객이 보낸 보험사에 대한 보험 가입 여부 그 문의 내용이죠. 다시 말해서 메리 프렌치는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 보험 가입 예상 고객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두 번째 편지, 메리 프렌치의 두 번째 편지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은 바로 그 보험 가입과 관련한 어떤 그 문의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보기 1번 보시면 Our first shipment will be on the second July for 20 cases of sherry valued at USD 6만 달러. 당사의 첫 선적은 6만 달러 어치의 100 포도주 20상자에 대한 것으로 7월 22일이 그 첫 선적이 될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그 보험 가입 예상 고객, 다시 말해서 화주가 보내는 편지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죠. 자, 2번 보시면 We understand that these terms will apply to all our shipments of bottled sherry by regular liners to Australian ports and cover all risks, including breakages and pilferage. 자, 이러한 조건은 호주항으로 가는 정기선으로 운송될 당사의 선적품, 즉 병포도주 모두에 적용될 것이고 파손 및 도난을 포함한 전 위험을 담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서한에서 메리 프렌치가 이와 관련된 사항을 문의했을 것이고 그 답장에서 일정 수준의 답이 왔겠죠. 그래서 그 보험사에서 그 답장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알고 있겠다, 생각하고 있겠다라고 그 메리 프렌치가 두 번째 서한에서 언급한 내용이 되겠죠. 3번 보시면 As you will see from the prospectus, our comprehensive policies provide a very wide range of cover. 안내서에서 볼 수 있듯이 당사의 포괄보험 신권은 아주 폭넓은 담보 범위를 제공한다. 당사의 포괄보험 증권, 포괄보험 증권을 발급하는 것은 고객이 아니죠. 보험사죠. 그래서 3번은 그 메리 프렌치가 작성한 그 보험 가입 문의 내용의 그 두 번째 서한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 보험사의 그 답장에나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4번 보시면 귀사가 변적한 조건, the terms you quote, namely 0.3% with special discount for regular shipments are acceptable. 귀사가 변적한 조건, 즉 정기 선적에 대한 0.3%의 할인에 대해서는 만족합니다. 자, 그 메리 프렌치가 첫 번째 그 서한에서 뭘 알고 싶다고 그랬죠? 그 정기적 선적을 하면 특별 요금을 제시해 줄 수 있는지, 다시 말해서 할인을 해줄 수 있는지 물어봤죠. 거기에서 답장을 한 모양입니다. 어떻게? 0.3%의 그 할인. 그래서 그 답장을 받고 두 번째 편지에서 메리 프렌치가 그 할인에 대해서 만족한다라고 쓴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메리 프렌치의 그 두 번째 편지 서한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키워드 17, 회사 운송 중에 부정기선 운송 파트입니다. 먼저 211페이지 15번 보시면 아래 지문에 나와 있는 미스터 콕스가 누구인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문 해석해 보시면 콕스 씨, 이와 더불어 귀사의 검토를 위해 당사의 고객이 보낸 구매 주문서를 동봉합니다. 자, 수출 거래 관계에 있어서 당사는 누구고 고객은 누구죠? 자, 고객이 구매 주문서를 보냈죠. 즉 구매자라는 얘기죠. 누구? 매수인이 되겠죠. 물건을 사는 사람. 자,
그 물건을 사는 사람을 고객으로 두는 이 당사는 누구죠? 물건을 파는 사람. 매도인이죠. 당사는 가능하면 11월에 송장 금액 수령 즉시 선접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본소하는 목적이 그 당사, 즉 매도인이 그 상대방에게 선적을 의뢰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CIF 가격 조건이 적용되기 때문에 보험료와 함께 운임을 제시해 주십시오. 자, 보험료와 함께 운임을 제시해 주는 사람. 보험사는 운임을 제시할 위치에 있지 않죠. 그렇다면 운송인인가요? 운송인은 보험료를 제시할 위치에 있지 않죠. 자, 그렇다면 누구죠? 운송 관련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누구? 복합 운송 주선인, 즉 프라이트 포워더죠. 그래서 이 미스터 콕스는 프라이트 포워더, 즉 복합 운송 주선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다음은 211페이지 64번 보시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운송계약의 당사자인 운송인은 용선자가 아니라 선주 또는 선박 임차인이고 선화증권의 효력이 선화증권 소지인과 선주 간에만 미치므로 운송 중 화물의 손해에 대해서 용선자는 아무런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 어떤 조항이죠? Demise Clause, 즉 선박 임대차 약관에 대한 내용이죠. 자, 선박 임대차 약관은 뭐죠? 선화증권상의 화주와의 운송 계약의 당사자는 선주이고 그 용선자는 선주의 대리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운송 중에 화물의 사고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용선자는 그 손해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의 조항을 바로 Demise Clause, 선박 임대차 약관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그 문제의 내용 중에 선박 임차인과 용선자가 나오죠.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선박 임차인과 용선자는 모두 다 선주로부터 배를 빌리는 사람인데 선박 임차인은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용선자는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되어 있죠. 왜 그렇죠? 선박 임차인과 용선자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선박 임차인은 선주로부터 의장을 제외한, 다시 말해서 항해에 필요한 선원과 그 장비를 제외하고 선박 자체만 빌리는 사람을 의미하죠. 따라서 선박 임차인은 그 선박 임차 기간 동안에는 실질적으로 선주와 똑같이 선박에 대한 점유권과 운영권을 행사를 하게 되죠. 따라서 선주와 같이 화주에 대해서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반면에 용선자는 선주에게 그 선박의 일부나 전부에 해당하는 공간을 빌려서 자신이 보유한 화물이나 고객, 여객의 운송을 의뢰하는 사람이죠. 다시 말해서 용선자는 운송을 의뢰하는 사람이지 그 선박에 대한 어떤 그 점유권이나 소유권을 가지고 그 선박의 운항 자체를 책임질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운송계약 당사자가 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Demise Clause, 즉 선박 임대차 약관이 되겠고요. 자, 1번의 제이슨 클러즈는 뭐죠? 과실공동훼손 약관이라고 하죠. 그 공동훼손인 손해를 그 운송인이 그 화물 소유자에게 분담시킨다는 취지의 조항을 바로 과실공동훼손약관, 즉 제이슨 클로즈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번에 히말라야 클로즈는 뭐죠? 그 사용인 면책 약관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기 4번의 인뎀너티 클로즈는 뭐죠?
사후 손실 보전 배상 약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다음은 215페이지 29번 보시면 아래 주어진 지문의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문 해석해 보시면 용선자는 특정 기간 또는 항해 기준으로 선박의 화물 적재 공간을 지정한다. 해당 계약이 선박 전체에 적용될 경우 전부 용선이라 한다. 그 선박 전체의 공간을 빌릴 경우 전부 용선이라 한다라는 의미죠. 반면 선박의 특정 영역만 이용할 경우 이를 부분 용선이라 한다. 즉 부분만 빌릴 경우 부분 용선이라 한다라는 의미겠죠. 선원을 제외한 채 선박만 용선할 경우, 다시 말해서 그 항해에 필요한 선원이나 그 장비를 제외하고 오직 선박만 빌릴 경우를 괄호를 한다. 뭐죠? 나용선 계약, 즉 bareboat charter가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용선 계약의 유형은 뭐가 있죠? 용선 계약은 크게 두 가지로 먼저 나눌 수 있죠. 전부 용선 계약과 일부 용선 계약이죠. 자, 전부 용선 계약은 다시 정기 용선 계약, 그리고 항해 용선 계약, 그리고 나용선 계약으로 나눠지죠. 자, 정기 용선 계약은 뭐죠? 기간 단위로 배를 용선하는 계약이죠. 즉 일정 기간 선박을 용선하는 개념. 그리고 항해 용선 계약은 뭐죠? 항해 단위로, 다시 말해서 한 항구에서 다른 항구까지 1항차 또는 수개, 이게 이 항차가 여러 개 모인 수항차 단위로 선박을 용선하는 개념의 용선 계약을 바로 항해 용선 계약이라고 하고요. 반면 나용선 계약은 뭐죠? 나용선 계약은 그 항해 용선 계약과 정기 용선 계약이 선주로부터 그 의장, 즉 항해에 필요한 선원과 장비를 포함해서 용선하는 개념인 반면에 나용선 계약은 그 의장, 즉 항해에 필요한 선원이나 장비를 제외한 채 오직 선박만 빌리는 개념의 계약을 바로 나용선 계약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정기 용선 계약과 항해 용선 계약을 운송 계약이라고 보는 반면에 나용선 계약은 운송 계약이 아니라 선박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죠. 이 차이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일부 용선 계약은 선박의 일부만 빌리는 용선하는 형태의 계약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bareboat charter, 즉 나용선 계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66번 보시면 용선 계약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voyage charter, 뭐죠? 항해 용선 계약이죠. voyage charter에서는 용선자가 선박을 운항하고 선원도 관리한다. 즉 선박만 빌린다는 얘기죠. 운항과 선원 관리는 자신들이 용선자가 책임을 지고, 뭐에 대한 내용이죠? 보이지 차트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나용선 계약에 대한 내용이죠. 보이지 차트는 선주로부터 그 의장, 항해에 필요한 선원과 장비를 모두 포함해서 빌리는 개념이죠. 그리고 선박의 운항도 선주가 부담을 하게 되죠. 그래서 1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자, 2번 보시면 용선자가 용선한 선박을 재용선할 수 있다. 자, 맞는 내용이죠. 자, 3번 용선 계약서와 선화증권은 서로 다른 것이다. 맞는 내용이죠. 자, 용선 계약은 어떤 경우의 계약 방식이죠? 부정기선 운송의 경우에 적용되는 계약 방식이 바로 용선 계약 방식이죠. 자, 용선 계약 방식에 있어서 용선 계약은
용선 계약서, 즉 charter party 컨트랙트가 작성이 되죠. 계약의 증거로. 그리고 이 charter party contract, 즉 용선 계약서를 근거로 해서 이 화물 수령의 그 증명서인 선화증권, 즉 charter party BL 용선 계약부 선화증권이 발행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용선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 체결 증거로는 이 charter party contract가 발행이 되고요, 작성이 되고, 그 화물 수령의 증거로는 이 charter party BL이 발행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용선 계약서와 용선 계약서를 근거로 발행되는 선화증권이 서로 다른 것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계품 운송 계약, 계품 운송 계약이 뭐죠? 정기선 운송의 경우에 적용되는 계약 방식이죠. 자, 계품 운송 계약의 경우는 어떻죠? 결론적으로 계품 운송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서가 선화증권과 동일하죠.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계품 운송의 경우에는 그 별도의 운송계약 체결 없이 그 선사의 운송약관이 포함된 기재된 BL, 즉 체크 BL이죠. 이 체크 BL이 운송계약의 증거 서류이자 화물 수령증으로서 발행이 되죠. 다시 말해서 계품 운송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운송계약서와 이 선화증권이 동일하다, 즉 통합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요. 자, 4번 신용장에서 운송서류로 선화증권을 요구한 경우 용선계약부 선화증권을 제시하면 하자가 된다. 그렇죠? 그 신용장상에서는 이 용선계약부 선화증권은 수리 거절되죠.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키워드 18, 회사 운송 중에 선화증권 파트입니다. 먼저 224페이지, 224페이지 56번 보시겠습니다. 선화증권의 효력에 관한 문제죠. 옳지 않은 것은 보기 1번, 선화증권을 점유하는 것은 물품 자체를 점유하는 것과 같고, 어떤 내용이죠? 선화증권의 물권 증권으로서의 기능에 대한 내용이죠. 다시 말해서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지자는 이 선화증권을 소지함으로 해서 선화증권상에 기재된 화물을 실제로 소유한 것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것과 같고 선화증권의 이전으로 물품의 점유가 이전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자, 어떤 내용이죠? 선화증권의 유통증권으로서의 기능에 대한 내용이죠. 다시 말해서 선화증권은 유통이 가능하죠. 어떻게? 배서에 의해서 제3자에게 양도 이전이 가능하죠. 따라서 이 선화증권을 배서에 의해서 양도 이전할 경우 그 선화증권을 양도 이전받은 사람은 그 선화증권을 소지함으로 해서 그 물권 증권으로서의 그 선화증권이기 때문에 물건 자체를 소유 점유한 것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1호항 보시면 운송인과 송화인 사이에서 선화증권은 운송계약의 추정적 증거가 될 뿐이지만 선화증권상 화물의 상태에 관한 기재는 운송인이 그러한 상태대로 화물을 수령하였다는 결정적 증거가 된다. 자, 맞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무슨 의미죠? 송화인, 즉 수출상이 물품 운송을 위해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게 되면 운송인은 물품 수령의 증거로 선화증권을 발행하게 되죠. 그때 그 선화증권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기재가 되죠. shippe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s. 어떤 의미죠? 물품이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선적되었다는 의미죠. 자, 그런데 운송인이 송화인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한 다음에 그 화물 수령의 증거로 선화증권을 발행할 때 선화증권상에 이 같은 문구를 기재하기 위해서는 그 화물 또는 포장의 외관 상태뿐만 아니라 화물의 내용적 측면, 즉 수량 부족 여부라든가 상태의 변질 여부, 그리고 품질의 충족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한 후에 이 같은 문구를 선화증권에 기재해야 하는 것이 맞죠.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운송인이 그 화물의 외관 상태 이외의 내용적 측면, 즉 수량 부족 여부라든가 변질 여부, 품질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송화인으로부터 화물을 수령한 그 운송인은 그 화물의 또는 포장의 외관 상태를 보고 그 화물의 내용 측면을 괜찮다고 양호하다고 추정을 해서 선화증권상에 이 같은 문구를 기재하게 되죠. 그래서 운송인과 송화인 사이에서는 이 같은 문구가 기재된 선화증권이 바로 추정적 증거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운송인과 수화인 사이에서는 이 같은 문구가 기재된 선화증권이 결정적 증거의 의미를 갖게 되죠. 왜? 자, 수출사로부터 선화증권을 송부받은 수화인은 그 선화증권상에 기재된 운송인이 기재한 이 문구를 보고 본인이 인수하게 될 그 화물이 완전한 상태로 선적되고 운송되었다 라고 이 문구를 보고 확신을 하고서 물품을 인수하고 물품 대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수화인이 그 수입된 물품을 인수하고 그 대가로 물품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결정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바로 선화증권상에 기재된 이 문구가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운송인과 수화인 사이에서는 이 같은 문구가 기재된 선화증권이 결정적 증거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2번도 맞는 내용이고요. 3번, 운송인과 선화증권의 상의 소지인 사이에서 선화증권상 화물의 상태에 관한 기재는 운송인이 그러한 상태대로 화물을 수령했다는 추정적 증거가 된다. 자, 틀린 내용이죠. 운송인과 선화증권의 상의 소지인 사이가 아니라 운송인과 송화인 사이의 추정적 증거가 되죠.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자, 4번 보시면 선화증권을 배소에 의하여 양수한 수화인은, 즉 양도받은 수화인은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송화인을 통하지 않고서 직접 운송인에 대해서 화물인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는 내용이죠. 자, 선화증권은 유통 가능한 유통증권이죠. 즉 배소에 의해서 선화증권의 양도가 가능하죠. 그래서 배소에 의해서 선화증권을 양도받은 사람은 그 선화증권상에 기재된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되고 당연히 운송인에게 그 화물을 인도
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화물 인도 청구권을 당연히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4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은 3번.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227페이지 8번 보시면 BL 유형에 관한 문제죠. 지문에서 설명하는 BL이 무엇인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문 보시면 본 선화증권은 화주가 서로 다르거나 서로 다른 수출 거래 대상이 되는 개별 화물들을 하나의 화물로 혼적하는 복합운송 대리인이 발행한다. 자, 여기에서 개별 화물, 즉 화주가 서로 다르거나 서로 다른 수출 거래 대상이 되는 다수의 개별 화물들이 되겠죠. 자, 개별 화물은 뭐를 의미하죠? LCL 화물, 즉 소량 화물을 의미하죠. 자, 그리고 이 LCL 화물이 모여져서 만들어진 하나의 화물을 뭐라고 하죠? FCL 화물이라고 하죠. 컨테이너 만주 화물. 자, 그래서 이 다수의 소량 화물들을 모아서 하나의 FCL 화물로 만드는 작업을 뭐라고 하죠? consolidation. 혼재라고 얘기하죠. 자, 이 같은 혼적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이 누구죠? 복합운송 주선인, 즉 포워더죠. 자, 이 포워더는 다수의 LCL 화주들의 화물을 모아서 이 혼적 작업을 통해서 컨솔리데이션을 통해서 컨테이너 만주형을, 즉 FCL 화물을 만들죠. 그래서 이 FCL 화물을 운송인, 즉 선사의 운송을 의뢰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FCL의 운송을 의뢰받은 선사가 이 FCL 화물을 수령했다는 증거로 비해를 발행해 주게 되겠죠. 부어들에게. 그 비해를 뭐라고 하죠? 마스터 BL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리고 이 포워더도 다수의 LCL 화주로부터 물품을 수령했다는 증거로 비해를 발행해 줘야 되죠. 이때 포워더가 다수의 화주 각각에게 발행해 주는 비해를 뭐라고 하죠? 이 선사가 발행해 준 마스터 BL의 근거에서 각각의 LCL 화주에게 포워더가 발행하는 비해를 바로 하우스 BL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답은 하우스 BL이 되겠습니다. 자, 1번 그룹 PGBL은 뭐죠? 그룹 PGBL은 아까 말씀드린 이 포워더가 FCL 화물 운송을 의뢰했을 때 선사가 물품 수령의 증거로 발행하는 BL, 즉 마스터 BL을 바로 그룹 PGBL이라고 하죠. 자, 2번 레드 BL은 뭐죠? 적색 산화증권. 증권상에 보험까지 커버된다는 빨간색 문헌, 즉 적색 문헌이 기재된 산화증권을 레드 BL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보험증권과 그 산화증권의 기능이 결합된 산화증권을 바로 레드 BL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거기 3번의 스테일 BL은 뭐죠? 기간 경과 산화증권이죠. 자, 어떤 기간이 경과한 건가요? 산화증권 제시 기한이 경과된 산화증권이죠. 자, 산화증권 제시 기간은 언제까지죠? 산화증권 발행일로부터 21일 이내죠. 따라서 스테일 BL이라는 것은 산화증권 발행일 이후 20일 이내에 이 산화증권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에 산화증권을 이 스테일 BL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스테일 BL은 은행에서 수리 거절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28페이지 63번 권리 포기 선언권, 즉 서렌더 비엘에 대한 문제죠. 자, 서렌더 비엘이 뭐죠? 송화인, 즉 수출상이 물품 운송을 위해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게 되면 운송인은 물품 수령의 증거로 선화증권을 발행해 주게 되죠. 이때 발행하는 선화증권이 어떤 선화증권이죠? OBL, 즉 오리지널 BL, 원본 선화증권이죠. 자, 그런데 서렌더 BL이라는 것은 이 오리지널 BL에 서렌더드라는 스탬프를 꽝 찍은 선화증권을 바로 서렌더 BL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 BL을 서렌더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죠? 원래 오리지널 BL이 갖고 있던, 즉 일반적인 BL이 갖고 있는 모든 권리가 상실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유통 가능한 유가증권으로서의 권리를 포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오리지널 BL의 경우에는 유통성이 있죠. 그리고 유가증권이죠. 그리고 물권증권이죠. 그래서 이 오리지널 BL의 경우에는 이 BL을 소지한, 정당하게 소지한 선의의 소지인이 이 BL상에 기재된 물권에 대한 점유권을 갖고 물품 인수를 요구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BL이 서렌더 되게 되면, 즉 서렌더 BL의 경우에는 이 서렌더 BL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 BL상의 수취인으로 특정된 사람 외에는 물품 소유권도 가질 수 없을 뿐더러 물품 인수를 요구할 수도 없죠. 다시 말해서 유통성이 완전히 상실된 그런 선화증권이 되죠. 그래서 이 BL이 서렌더된 경우에는 이 원본 BL이 아니라 사본 BL을 가지고도 이 수화인은 이 물품을 인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BL을 서렌더하게 되죠? 서렌더 BL을 발행하게 되죠. 가장 흔한 경우는 물품이 선적 서류, 즉 BL보다 먼저 도착했을 때 이 수입상 입장에서 물품 인수가 아주 급한 상황이었을 때 오리지널 BL의 경우에는 원본을 송부하는 거기 때문에 발행된 원본 자체를 송부하는 거기 때문에 우편으로 송부를 하게 되죠. 수입상에게.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죠. 자, 그런데 BL을 서렌더하게 되면 원본 BL 발행이 필요 없이 사본을 가지고도 이 수입상이 물품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고 했죠. 다시 말해서 서렌더 BL을 우편이 아닌 팩스나 이메일로 송부한 사본을 가지고도 수입상의 물품을 인수할 수 있고, 팩스나 이메일로 이 서렌더 BL을 송부하게 되면 아주 신속하게 이 수입상은 선적서류가 오기 전에 물품을 인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바로 BL을 서렌더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문제 보시면, 자, 지문 보기 기억 유통 가능 선화증권이다. 유통성이 상실된 선화증권이라고 말씀드렸죠. 니은 실제로 선화증권 원본이 발행된 것은 아니다. 그렇죠.
사본이 발행되는 것과 마찬가지 의미죠. 자, 디귿, 신속한 화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한다. 맞죠? 리얼,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도 수입상이 화물을 인수할 수 있다. 자,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도 된다는 것은 사본을 보내도 된다는 거고, 원본이 필요 없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리얼도 맞는 내용이고요. 미음, 사본이 아닌 OBL로 인정받는다. 오리지널 BL이 아니라 사본이죠. 비록 주로 TT 결제 등에 사용되면 기본적으로 신용장 방식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자, 맞는 내용이죠. 자, 이 서렌더 BL의 경우에는 신용장에 특별히 서렌더 BL 허용 조항이 없으면 수입 거절되죠. 이 정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니은, 디귿, 일, 비읍이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30페이지, 37번 보시면 괄호 안에 빈칸에 들어갈 말로 맞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이죠. 자, 보기 1번 보시면 Our LCL cargoes shall be borrowed with others at CFS to get a saving in carriage. 자, 괄호 안에 consolidated, 혼적하다라는 단어가 들어간답니다. 맞나요? 자, 해석해 보시면 당사 LCL 화물, 즉 소량 화물은 컨테이너 화물 처리장에서, 즉 CFS에서 다른 소량 화물들과 혼재됨으로써 운임을 절약할 수 있다. 자, 맞는 내용이죠. 자, LCL 과주들이 직접 운송을 하지 않고 복합 운송인에게 그 운송을 의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자, LCL 화물이 뭐죠? 소량 화물이죠. 컨테이너에 만재되게 턱없이 부족한 그런 소량 화물을 LCL 화물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 LCL 과주들이 이 LCL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서 이 컨테이너 안에 만재되기에 턱없이 부족한 양의 소량 화물인데 이 컨테이너 화물을 위해서 이만큼의 LCL 화물을 운송하게 되고, 그리고 비용은 공간은 이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데 비용은 이 컨테이너 하나를 빌린 값을 지불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LCL 화주 입장에서는 비용적으로 엄청난 비효율이 되는 거죠. 바로 그래서 이 LCL 화주들이 복합 운송 주선인, 즉 포워더에게 운송을 의뢰하게 되고, 이 포워더는, 복합 운송 주선인은 이와 같은 LCL 화주들 여러 명의 그 화물을 모아서 FCL을 만들어서 운송을 이행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LCL 화물을 FCL 만드는 작업을 바로 컨솔리데이션이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LCL 화주들이 그 혼적을 통해서 FCL을 만들어서 그 운송을 하려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운임의 전략의 목적이 가장 강하다는 것이죠. 1번 맞는 내용이고요. 2번 보시면 괄호 is usually the buyer or buyer shipping agent in the importing country who would be advised by the shipping company when the vessel arrives. 자, 괄호 안에 a notified party, 즉 착화 통지서, 즉 화물이 도착했다는 그 통지를 하는 대상, 장소를 의미하죠. 자, 맞나요? 자, 내용 한번 보시면 통상적으로 착화 통지처란 화물 선적 선박 도착 시에 선적사로부터 통지를 받는, 즉 도착 통지겠죠. Arrival Notice. 통지를 받는 수입국 내 매수인이나 매수인의 선적 대리인이다. 자, 맞는 내용이죠. 3번 When the shipper do not wish to transfer the title through goods to anyone but the consignee, 괄호 must be issued in the name of a specified consignee. 자, 괄호 안에 straight bill of lading이 들어간답니다. straight bill of lading 뭐죠? 김영식 선화증권이죠. 자, 김영식 선화증권이 뭐죠? 김영식 선화증권이라는 것은 BL상의
수하인, 물건을 받는 사람, 즉 컨사인이라니 특정인이 기재된 선화증권을 김영식 선화증권이라고 했죠. 그래서 김영식 선화증권의 경우는 이 컨사인으로 특정된 이 특정인만이 이 화물을 인수할 수가 있죠. 그래서 김영식 선화증권은 유통성이 배제된 선화증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 보시면 송하인의 화물에 대한 권리를 수하인 이외의 어떠한 자에게도 인도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특정 수하인 이름으로 김영식 선화증권을 발행해야 한다. 자, 맞는 내용이죠. 설명드렸다시피. 자, 4번 보시면 If you find your cargo dirty on the verge of shipment, you will have to tender a guaro to the shipping company to get clean BL. 자, 바로 안에 letter of guarantee. 이게 뭐죠? 수입함을 선취 보증서죠. 자, 맞는 내용인가요? 자, 해석 한번 해보시면 선적 시에 귀사 화물에 화자가 있음을 발견하는 경우 귀사는 무고지함 선화증권을 발급받기 위해 선사에 수입함을 선취 보증서를 제출해야 된다. 틀린 내용이죠. 수입함을 선취 보증서, 즉 letter of guarantee가 아니라 파손화물 보상장, 즉 letter of indemnity가 발행되어야 되죠. 파손화물 보상장입니다. 자, 파손화물 보상장이 뭐죠? 송하인, 즉 수출상이 그 물품 운송을 위해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게 되면 운송인은 물품 수령의 증거로 선화증권을 발행하게 되죠. 자, 그런데 선화증권을 발행하기 전에 그 운송인은 화물의 상태, 즉 화물의 하자 여부를 확인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화물의 하자 여부를 확인한 선사가 하자를 발견해서 그 하자 내용을 선화증권상의 remarks, 즉 비고란에 하자 내용을 기재하게 되면 이 하자 내용이 기재된 BL이 바로 고장부 선화증권이죠. 그런데 수출상 송하인 입장에서 이 BL상의 리막스란에 하자 내용이 기재된 고장부 선화증권, 즉 dirty 또는 foul BL이라고 하죠. 를 발행받게 되면 은행으로부터 이 선적수의 수리를 거절당하죠. 그래서 이 경우에 수출상 송하인은 그 수리 거절을 막기 위해서 이 발견된 하자 내용이 BL상의 리막스란에 기재되지 않은 무고장부 선화증권, 즉 클린 BL을 발행을 받아야 은행의 그 수리 거절을 피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경우에 하자가 발견됐는데 수출상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그 하자 내용을 기재하지 말고 그 하자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클린 BL을 발행해달라라고 하면 운송인이 발행해 줄까요? 발행해 주지 않죠. 왜? 그 하자 내용 때문에 향후에 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 책임을 운송인이 져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때 이 수출상 송하인이 클린 BL을 발행받기 위해서 제시하는 게 바로 이 Letter of Indemnity, 파손화물 보상장이라는 것이다. 자, 파손화물 보상장이 뭐길래? 자, 이 파손화물 보상장이 뭐냐면 향후에 기재하지 않은, 발견됐지만 기재하지 않은, 리막스란에 기재하지 않은 하자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책임은
운송인이 아니라 바로 수출상 송화인 자신이 지겠다라고 보증한 일종의 보증서인 거죠. 그래서 이 수출상 송화인이 이 파손함을 보상장을 운송인에게 제시하고 운송인에게 풀림 피해를 발행해달라고 요구하면 운송인은 이로 인해서 향후 그 책임을 질 어떤 그런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안정장치를 확보하게 되기 때문에 그 파울 피해, 고장부 산업권 대신 클린 피해를 발행해 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4번의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은 letter of guarantee, 이제 수입화물 선취 보증서가 아니라 파손화물 보상장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은 4번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키워드 19 항공운송 파트입니다. 먼저 238페이지 53번 보시면 항공화물 운임 중 혼합화물 요율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혼합화물 요율이 뭐죠? 운임률이 상이한 여러 종류의 서로 다른 화물이 한 장의 그 항공화물 운송장에 의거해서 운송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운임률 요율을 혼합화물 요율이라고 하고요. 이 혼합화물 요율은 그 대상 화물의 중량에다가 그 일반 화물 요율, 즉 GCR이죠,를 곱해서 계산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거는 그 복수의 화물이 그 한 장의 항공화물 운송장에 의거해서 운송되더라도 운임률이 그 복수의 화물의 운임률이 같을 경우에는 혼합화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지문에 보기 보시면 수종의 화물이라 해도 운임률이 모두 같을 때는 혼합화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죠. 자, 귀중품, 생동물, 시체, 외교, 행랑, 결손, 수화물 등 혼합금지 품목이다. 예, 맞습니다. 자, 각 화물의 중량 및 품명을 별도로 신고하면 그중 가장 높은 화물의 운임이 운임으로 통합된다. 틀린 내용이죠. 각 화물의 중량하고 품명을 별도 신고하면 각각 별도의 운임이 적용이 되죠. 틀린 내용이고요. 자, D. 혼합화물 요율은 적용 화물의 중량의 일반 화물 요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맞는 내용이죠. 자, 2번. 컨테이너 하나에 수정의 화물이 적입된 경우 가장 낮은 화물의 운임이 적용된다. 자, 틀리죠. 뭐가 틀리죠? 컨테이너 하나에 수정의 화물이 적입되는 경우는 가장 낮은 화물의 운임률이 아니라 가장 높은 화물의 운임률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2번은 틀린 내용이고요. 그래서 맞는 내용은 A, B, D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